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법 모의고사 좀 해설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모의고사를 실시했는데, 두 번째죠. 두 번째인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민법은, 지난 첫 번째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몇 개 더 들어 있습니다. 수준이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시험 치고 난 뒤에 요 해설 강의를 잘 듣거나 혼자서 해설을 보고 잘 이렇게 정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치고 나면은 보통 몇 점 받았느냐 그것만 확인하고 끝내는데 뭐 그런 식으로 가면은 좀 합격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시험 치고 나면은 기분을 빨리 털어버리고 해설을 보고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을 도와주고자 혼자서 해설지를 봐도 잘 안 된다. 그런 걸 대비해서 제가 해설 강의를 해서 간단하게 처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같이 41번을 볼까요?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즉 반사회적 무효가 아닌 것은 계속 시험에 나오죠.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항상 포인트를 잡고 해야 됩니다. 자, 103조하고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가장 많이 출제된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자, 반사회적 무효냐 아니냐, 그 다음에 유효냐 무효냐.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유효이냐 무효이냐, 무효이면은 반사회적 무효냐 기타 무효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을 보시면, 자,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됐다. 자, 강박이 나오면 반사회적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 단순한 취소 사유. 자, 기억은 X. 자, 니은은 조심하라 그랬죠. 성공보수 약정이 반사회적 무효냐 유효냐, 이거는 민사 사건이냐 형사 사건이냐를 잘 보시라 그랬습니다. 현재 판례는 형사 사건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 소송에서 이겨주면은 10억을 주세요. 이거를 성공보수약정. 이거는 반사회적 무효랍니다. 그러나 민사 사건에 관해서는 판례가 없어요. 따라서 여전히 민사 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유효이다. 그래서 니은도 X. 자, 뒤에서 보시면 표시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 알려진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했다. 자, 이거를 불법 동기라 하죠. 자, 불법 동기가 법률 행위에 영향을 미쳐서 반사회적 무효가 되겠느냐. 자, 원칙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유효이다. 그러나 불법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지면은 그때는 반사회적 무효로 간다. 이랬습니다. 그죠? 이것은 표시는 되지 않았지만은 불법 동기가 알려졌기 때문에 법률 행위에 영향을 줘서 반사회적 무효로 갑니다. 이것은 O. 자, 리얼에 보면은 부척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여계약.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남이 을려에게 아파트를 정여하면서 첩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럼 첩계약도 무효이므로 아파트 정여계약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정여를 하면서 첩관계가 종료되면은 정여가 해제됨으로써 아파트를 반환하기로 약정을 했다. 자, 이것은 결국 재산으로 인신을 구속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첩관계가 유지되면은 정여는 유효, 아파트는 네 거. 그런데 첫 관계가 종료되면은 정여는 해제되어서 아파트는 돌려줘야 한다. 이런 관계의 계약은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무효는 디귿과 리얼. 반사회적 무효가 아닌 것은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42번. 자, 갑은 자기 소유 X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 지분 등의 착오를 일으켜 Y토지관에서 을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줬다. 자, 이거는 딱 보면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죠. 그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X토지하고 Y토지가 있는데, 자, 을하고 지금
X 토지에 대해서 매매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X 토지에 대해서 했다. 근데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Y 토지에 관해서 등기를 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X 토지로 매매하기로 했으나 Y 토지로 계약서에 잘못 표시돼 가지고 Y 토지로 을에게 등기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갑과 을의 의사가 X 토지로 완벽하게 일치되고 있으므로 의사대로 이때는 자연적 해석을 한다. 자연적 해석 이렇게. 그러면 자연적 해석을 하면은 X 토지의 매매가 성립하고 Y 토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X 토지는 매매는 성립되는데 등기가 안 됐으므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Y 토지는 등기는 됐는데 매매가 없으므로 이 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됩니다. 그래서 X든 Y든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Y 토지는 말소해서 갑으로 복귀되고 X 토지는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의사대로 X 토지의 매매가 성립되니까 갑과 을이 원하는 대로 X 토지의 매매가 성립됐으니까 해가 없죠. 그래서 Y 토지로 잘못 표시해도 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 합니다. 오표시. 잘못된 표시를 해도 피해가 없습니다. 이거를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 합니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 자, 그래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그죠? 상대방이 있음에도 의사가 완벽하게 일치하면은 의사대로 자연적 해석을 하라. 즉 표시를 잘못해도 당사자가 원하는 의사대로 매매가 성립되니까 해가 없다. 그래서 잘못된 표시를 하여도 해가 없다. 오표시 무해 원칙. 그래서 상대방이 있음에도 유일하게 자연적 해석을 하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자 봅시다. 1번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틀렸네요.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즉 성립되었고 지금 X 토지에 대해서 성립되었고 Y 토지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1번은 틀렸네요. 자, Y 토지에 대한 을 명의의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자, Y 토지는 매매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Y의 등기는 잘못된 등기죠. 그래서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합니다. 무효의 등기가 되어버립니다. 말소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자, 3번에 갑과 을 사이는 Y 토지에 성립하였다. 틀렸죠? X 토지에 성립하고 Y 토지는 성립되지 않았다. 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선의의 병이 을로부터 Y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선의의 병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이 Y 토지를 사가지고 등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선이다. 자,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자, 을은 Y 토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등기가 무효이므로 권리 취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권리자가 됩니다. 그럼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을 때는 제3자 보호규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제3자 보호규정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우리 민법의 제3자 보호규정은 의사표시 파트하고 해제하고 그 다음에 명의신탁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아도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 병은 소유권 취득이 안 됩니다. 즉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은 법률 행위의 해석 중에서 자연적 해석의 대표적인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래 상대방이 있으면 표시된 대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있더라도 의사가 X 토지에 완벽하게 일치되면은 의사대로 자연적 해석을 한다. 이거를 Y 토지로 잘못 표시돼도 갑과 을이 원하는 대로 X 토지에 효력을 줘서 매매가 성립된다. 이거를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러면 X 토지는 결국 어른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취득할 수 있고 Y 토지는 매매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말소해서 등기를 다시 갑으로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럼 어른 Y 토지에 대해서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은 병은 우리 민법의 제3자 보호 규정에 들어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이 안 됩니다. 자, 4번이 정답이고 43번 볼까요? 자, A는 정의의 의사 없이 B에게 빌려준 물건을 정의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 B가 물건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비진의 표시네요. 자, 이것도 굉장히 문제를 잘 냈네. 자, A라는 사람이 그죠? 자, B에게 빌려준 물건, B에게 빌려준 물건 되어 있습니다. 빌려준 물건. 자, 물건을 정여의 표시로 하였다. 정여의 없이 정여의 의사 표시로 했다. 비진의 표시죠, 그죠? 비진의 표시. 그래서 빌려줬는데 원래는 빌려줬는데 정여하겠다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비진의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B가 다시 C한테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자, C는 제3자네요. 그죠? 자, 제3자가 나오면 무조건 선의 악의로 나누어 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진의 표시는 아무 소리 없으면 유효입니다. 유효. 그러나 무효로 가는 수도 있다. 자, A에게 진위가 없음을 B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유효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로 보면은 선의 및 무가 실이면 유효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자, B가 선의 무가 실로서 유효이면은 B는 권리자입니다. 권리자.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으면 따지지 않고 무조건 취득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B가 악의 또는 과실이야. 그러면 무효야. 그러면 B는 무권리자야. 그럼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으면 제3자 보호규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제3자 보호규정을 보니까 비진의 표시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선의자는 보호돼서 권리를 취득하고 악의자는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 취득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쉬운데 정확하게 신속하게 맞추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선의 앤드 무과실, 악의 또는 과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의 앤드 무과실이면 유효, 권리자, 무조건 취득. 악의 또는 과실이면 무효, 선이면 취득, 악이면 불취득.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1번 볼까요? 자, B가 악이야. B가 악이라고. B가 악이라. B가 악이. B가 악이. 자, B가 악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무효일지라도 그 말은 무권리자일지라도 선의이면은 보호돼서 취득한다. 그래서 맞네. 1번은 맞네. 그죠? B가 악일지라도 즉 B가 무권리자일지라도 무권리자로부터 C가 넘겨받았다면은 선이면 취득, 악이면 불취득. 그 C가 선이라면은 소유권 취득한다. 1번은 정확하게 맞네. 자, 이번에 B가 선이라면은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틀렸죠. B는 선이 앤드 무과실이 돼야 B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벌써 틀리네요. B가 선이라면은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아니고 선이 앤드 무과실이 돼야 B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2번은 X. 자, 3번에 B가 선이 유과실이다. 선이 무과실이 돼야 권리자가 되잖아요. 근데 B가 선이 유과실이면 그죠? 무권리자가 돼버립니다. 무권리자가 돼버리면 C는 선악을 묻지 않고 아니고 선의의 C는 취득하고 악의 C는 취득하지 못하고 이래 되잖아요. 그 3번도 틀렸습니다. B가 선의 유과실 그러면 B는 무권리자가 된다. 그때 C는 선이면 취득하고 악이면 불취득. 자, 4번. 자, B가 선의 무과실이네. B가 선의 무과실이면 B는 권리자입니다. 그럼 권리자 B로부터 C가 넘겨받기 때문에 언제나 취득한다. 이래 맞잖아요. 4번도 X. 자, 오늘 B의 선악을 묻지 않고 B는 소유권 취득. 벌써 틀리네요.
B가 선의 and 무과실이 돼야 B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쉬워요, 쉬워. 국어 잘하면. 그래서 정확하게 B가 선의이면서 과실이 없다면 유효이면서 권리자. 권리자면은 무조건 취득. 자, B는 악이이거나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무효, 무권리자. 그때는 선이면 취득, 악이면 불취득. 이리 되잖아요. 그래서 43번은 1번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43번 같은 게 아주 좋은 문제다. 아주 기초인데 정확하게 조문을 알고 있느냐 이걸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만 옳습니다. 1번만 옳다. B가 악일지라도, 즉 무권리자일지라도 C가 선이면은 보호돼서 취득한다. 맞고, 이번에 B가 선이라면은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가 아니고 선이 무과실이면 B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래 맞잖아요. X. 3번에 B가 선이 유과실이면 선이 유과실, 선이 무과실이 돼야 권리자가 아닙니까? 선이인데 유과실이다. 그럼 B는 권리자가 안 됩니다. 권리자가 안 되기 때문에 B로부터 넘기보다 C는 선이면 취득, 악이면 불취득. 3번도 틀리네요. 자, B가 선이 무과실이다. 4번에. 선이 무과실이면 B는 완벽한 권리자. 권리자로부터 C는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래 맞잖아요. 자, 5번. B의 선악을 묻지 않고 B는 소유권 취득을 벌써 틀리네요. 선이 무과실이 돼야 취득합니다. 쉽네. 자, 그 다음에 44번을 보겠습니다. 44번. 자, 통정허위 표시네요. 통정허위 표시. 자,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통모하여 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빌려 을 명의로 등기를 마쳤고 을은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자, 이것도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을에게 가장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가장매매. 3월 1일 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이 말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당연히 이 사람은 제3자죠. 제3자는 숨도 쉬지 말고 선악으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기본기가 튼튼해야 된다. 자, 가장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무권리자가 되어버립니다. 무권리자. 그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기 때문에 제3자 보호규정이 있냐? 있습니다.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의는 보호되고 악의는 보호되지 않고 이게 기본기 아닙니까? 그죠? 기본기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죠? 선의의 저당권자가 최우선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은 찾아올 수 있지만 병의 저당권은 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의 저당권이 존속하는 상태로서 소유권을 회복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선의의 병이 없다면 갑은 을에게 말소를 청구해서 명의를 회복할 수 있는데 만약 이것을 말소해 버리면 병의 저당권 등기가 소멸돼 버립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소유 명의는 회복해야 되고 말소 방식은 안 되고 그때 하는 것이 진정 명의 회복입니다. 그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가져온다. 이렇게.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갑을 사이의 매매는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맞고,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원래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는 말소 등기 청구와 같은데, 요 경우에는 말소 청구를 해버리면은 선의의 병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말소 청구 방식으로는 회복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자, 3번에 병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몰랐다. 자, 병은 선입니다. 자, 이 제3자는요, 선이냐 악이냐만 따지지 과실 유무는 안 따지거든요. 과실이 있냐 없냐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선이인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선이다, 보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병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도 병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맞습니다. 자, 4, 5번이 중요하죠.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즉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해 버렸어요.
을이 돈을 안 갚으니까. 자, 경매를 신청해 버리니까 이게 정화포로 지금 낙찰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낙찰이 돼 가지고 이 정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돼 버립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요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돈을 갚지 아니함으로써 병이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이 돼 버리니까 소유권이 갑에서 정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갑과 을 사이에는 가장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자. 그런데 병과 관련해서는 을이 소유자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최우선적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병하고 관련해서는 을이 소유자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병이 을이 돈을 갚지 않길래 경매를 넣어서 낙찰을 시켜버리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갑이 소유자였는데 을이 갚지 아니함으로써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소유권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을의 행위로 인하여 갑이 소유권을 상실된 그런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을의 행동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4번은 맞네요. 자,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자, 지금 잘 보시면 지금 병이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이 딱 돼버리면, 그죠?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 먼저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나머지는 형식적인 소유자 을에게 배당이 됩니다. 그럼 을은 진정한 소유자도 아니면서 이 사람에게 배당을 하니까 이거는 부당이득이 돼버려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네가 낙찰대금 중에서 배당받은 거를 부당이득으로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 선의의 병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왕입니다. 제왕. 그래서 이 사람은 을의 토지에 경매를 붙여서 낙찰시켜버리면, 그죠?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람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 나머지 남은 게 있다면 형식적인 소유자 을에게 배당한다.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 갑은 을에게 네가 배당받은 거를 부당이득으로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 네 때문에 내 소유권 날라갔다. 불법행위다. 그래서 내한테 배상을 하라.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 5번이 굉장히 중요하죠. 4, 5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잘 하시라. 44번도 문제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다. 그래서 4, 5번은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은 맞고 5번은 틀렸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과거에 기출이 한번 됐죠, 그죠? 그래서 틀림없이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의의 병은 무조건 보호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소를 못한다. 그때는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해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명의를 가져올 수 있다. 근데 갑이 가져가기 전에 선의의 병이 을한테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이 돼버리면 낙찰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을의 행위로 인하여 갑이 소유권을 뺏겨버리기 때문에 결국 을은 불법 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낙찰대금에서 병이 먹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을이 먹습니다. 그럼 실제 소유자가 아닌데도 을이 먹으니까 부당이득이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5번. 갑은 을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을로부터 하자 있는 컴퓨터를 매수했다. 다음은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봤을 때 이 사안에서 갑이 주장할 수 있는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이 문제도 출제를 잘 했네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는 깝깝한데 또 해설을 들어보면 들을만 하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숙달이 잘 되면은 이제 실수하지 않고 점점 나아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 을의 기망행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이 컴퓨터를
갑이 샀습니다. TC가 이쪽으로 넘어왔어. 근데 사보니까 하자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자가 있어. 그 하자 있는 컴퓨터를 왜 샀느냐 알아보니까 사기를 당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언뜻 보면은 갑은 사기로 매매를 취소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하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기와 담보 책임, 착오와 담보 책임, 또 사기와 착오는 전부 선택적이라고 했습니다. 선택적이라는 말은 이거로 할 수도 있고 저거로 할 수도 있고 그게 선택적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자, 갑은 착오. 결국에 보통 사기를 치면은 갑은 착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착오. 근데 이 경우는 사기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로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으로 물을 수도 있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선택적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기로 취소, 착오로 취소, 담보 책임으로 추궁 전부 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자, 이번에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 자, 우리가 사기는 항상 불법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을의 불법행위로 갑이 손해받기 때문에 갑은 사기 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그러면 갑이 사기로 취소하기 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손해배상 청구하고 취소는 별개라고 봅니다. 별개. 그래서 갑은 취소하지 않고도 사기를 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2번도 맞네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굳이 취소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자, 4번부터 보겠습니다. 갑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을에게 담보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맞다 그랬죠? 사기와 담보 책임도 선택적입니다. 사기로 취소하거나 담보 책임으로 추궁하거나. 자, 5번에 갑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지급한 50만 원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갑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취소를 해버리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돼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이제 50만 원을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매매대금으로. 그러면 갑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해버리면 매매는 무효로 되고, 매매가 무효로 되면은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행된 상태에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 을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50만 원을 돌려줘야 됩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50만 원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자, 3번이 정답인데 갑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어. 자, 취소를 이미 했습니다. 취소를 안 하면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으로 물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3번을 자세히 보면은 취소를 했다 되어 있습니다. 취소를 했다. 잠깐만. 자, 45번에 3번. 자,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으로 물을 수도 있고. 자, 그게 맞는데 3번은 이미 취소했네요. 그럼 취소를 해버리면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이미 무효가 돼버리면 담보 책임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 취소와 담보 책임은 선택으로 사기로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이미 취소를 해서 무효로 만들어 버리면 그때는 담보 책임으로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담보 책임은 계약 자체가, 매매 자체가 반드시 유효일 때만 성립되는 내용입니다. 유효를 전제로 합니다. 근데 이미 취소를 해서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담보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이미 취소했단 말이야. 취소하면 무효가 돼버렸고 무효가 돼버리면 담보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은 유효를 전제로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담보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자, 표현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 대리도 적용된다. 자, 표현대리는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125조, 126조, 129조. 자,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임의 대리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126조와 129조는 임의 대리도 되고 법정 대리도 되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법정 대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125조의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에 적용하지 않지만 126조, 129조는 법정 대리도 적용된다. 맞네요. 자, 이번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요구는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간단하게 보시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첫째는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은 수여가 됐습니다. 근데 어리란 사람이 기본 대리권을 넘어서 해버렸습니다. 월권 행위를 해버렸죠. 그죠? 요 부분은 대리권이 없잖아요. 대리권이 없어요. 월권 행위를 해버렸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토지를 빌려줘라 했는데 팔아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월권 행위.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원래 여기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표현 대리가 되면은 확정 유효로 되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래 되려 하면은 세 가지 요건, 기본 대리권이 있고 월권 행위가 있고 월권 행위조차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로서 믿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는 그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월권 행위 당시, 무권 대리 행위 당시, 표현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맞네요. 대리 행위 당시, 표현 대리 행위 당시, 무권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된다. 자, 4번에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될 때 그때는 확정 유효로 되기 때문에 갑이 정상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져요. 근데 책임을 질 때 상대방에게 30% 과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상대방이 30% 과실이 있다면 30% 과실을 참작해서 70만 원만 배상해도 된다. 이거를 과실상계를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을 서로 계산해서 공제한다. 이걸 과실상계. 그런데 과실상계는 손해배상 문제에서만 생깁니다. 금전배상. 그런데 표현대리의 책임은 배상 책임이 아니고 이행 책임입니다. 이행, 소유권 이전 이행 책임. 이행 책임이기 때문에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이래 맞죠? 3번이 X로서 정답입니다. 자, 4번에 기본 대리권은 표현 대리 행위. 표현 대리 행위가 월권 행위 아닙니까? 그죠? 기본 대리권과 월권 행위는 동종 유사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기본 대리권은 등기 신청이고 실제 판례 월권 행위, 표현 대리 행위는 대물 변제 이런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된다는 것이 판례다. 그래서 기본 대리권과 월권 행위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고 전혀 별개라도 괜찮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복대리의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직접 병하고 거래해도 표현 대리가 된다면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을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복대리인이 병과 거래를 해도 표현 대리가 성립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현 대리가 요건을 갖추면 무권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직접 거래하든지 그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복대리를 뽑아서 거래하든지 상관없이 표현 대리는 무조건 성립한다. 그래서 5번도 맞네요. 그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7번에 협의의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협의의 무권 대리. 자, 협의의 무권 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
표현 대리보다는 오히려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표현 대리보다 협의의 무권 대리.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을에게 지금 대리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병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대리권 없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효로 확정될 수도 있고 무효로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갑과 병의 권리에 달려 있죠. 자, 추인을 하면은 유효로 확정, 거절을 하면은 무효로 확정. 자, 병이란 사람은 최고를 할 수도 있고 철회를 해서 무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추인을 하면은 유효로 확정되고 거절을 하면은 무효로 확정되고 철회해도 무효로 확정됩니다. 근데 추인할래 말래 이렇게 최고했을 때 갑이 침묵을 하면은 추인 거절로 보기 때문에 이때도 확정 무효로 됩니다. 이렇게 크게 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무권 대리는 본인의 추인을 얻거나 진실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자, 이게 무권 대리인의 책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권 증명도 못하고, 즉 유권 대리도 아니고 추인도 하지 않았고, 즉 자,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이래야 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본인으로부터 추인도 받지 못했다. 그런 경우는 을이 병한테 135조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30조 책임을 져야 한다. 자, 무권 대리는 본인의 추인을 얻거나 진실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 책임은 본인을 대신해서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거나 이 두 가지거든요. 요 선택은 상대방 병이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135조 책임.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병한테 책임을 질 때 요건을 보시면 대리권 증명도 못했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했고, 그죠? 그러면 을은 이행하거나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상대방이 병이 한다. 그럼 1번은 왜 틀렸냐? 본인의 추인을 얻거나 진실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런 게 아니고, 괄호를 제가 이상한데, 무권 대리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또 대리권 증명을 못하는 한, 이래 맞습니다.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하고 대리권 증명도 못하는 한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이행하든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1번은 국어상으로 뭐 이상하게 괄호까지 쳐가지고 희한하다, 그죠? 1번은 다시 맞게 읽어볼게요. 무권 대리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대리권 증명을 하지 못하는 한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이행을 하든가 손해배상해서 책임진다. 그 동시에 요건을 갖춰야 된다. 추인도 얻지 못하고 동시에 대리권 증명도 못하고 이래 돼야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1번은 틀렸네요. 자, 이번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자, 이것도 우리가 처음에 좀 조심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대리권 없이 해버렸다. 이거는 확정무효입니다. 처음부터 확정무효야, 처음부터. 예를 들어 소유권을 포기하는데, 그죠? 대리권 없이 해버렸다. 그 웃기잖아요. 자, 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권도 없이 갑의 소유권을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도 없어. 땅 주인 허락도 없이 을이 갑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단 말이야. 상대방도 없어, 지금. 상대방 보호도 필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대리권 없이 상대방이 없는 행위를 하면은 요거는 처음부터 확정 무효가 됩니다.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그래서
확정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그죠? 추인의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유동적 무효가 돼야 추인했을 때 확정 무효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거는 확정 무효, 절대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본인은 추인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좀 어렵지만은 하나 기억하십시오. 자,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를 대리권 없이 해버리면 이것은 확정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확정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를 전제로 하는 무권 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맞고. 자, 3번에 무권 대리의 경우에 본인은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할 것을 필요로 한다. 자, 추인을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자, 추인은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자, 추인의 상대방은 을에게 해도 되고 병한테 해도 되고 전득자 정한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 병으로부터 넘겨받은 정.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본인은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할 것을 필요로 한다. 틀렸습니다. 자, 상대방에게 해도 되고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전득자에게 해도 된다. 자, 4번. 자,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최고는 할 수 있지만 철회는 할 수 없다. 자, 알지 못한 상대방 이렇게 돼 있네. 자, 최고는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철회는 반드시 병이 선일 때만 할 수 있다.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의의 병도 최고는 할 수 있는데 철회는 할 수 없다. 그런데 4번은 어떻습니까? 선의의 병, 알지 못한 병 돼 있으니까, 그죠? 최고는 할 수 있고, 최고도 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고, 이래 맞잖아요.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대방, 즉 선의의 병은 최고도 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5번에 무권 대리의 경우에 법률 효과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가 없다. 틀렸죠. 본인이 추인하면은 확정 유효, 추인 거절하면은 확정 무효로 갑니다. 관계가 있다. 이래 맞습니다. 그래서 1번도 X, 3, 4, 5번도 X, 2번만 맞습니다. 2번. 2번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를 대리권 없이 했다. 그때는 상대방도 없기 때문에 상대방 보호도 필요 없다. 그때는 절대적 확정 무효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자, 48번에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무효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 표시로 해야 된다. 우리 민법에서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틀렸습니다.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명시적은 주로 의사 표시로 한다 그 말이고, 묵시적으로 한다 그 말은 행동으로 의사 표시를 나타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명시, 묵시 다 가능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자, 추인을 한번 볼까요? 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세예요. 동의 없이 을에게 지금 1억으로 팔았습니다. 3월일날. 그러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소 가능한데 취소를 안 하겠다. 이거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로서 추인 안 하겠다. 그러면 임의 추인. 법에 정해진 6가지 행동으로 안 하겠다. 그럼 법정 추인이라 합니다. 임의 추인, 법정 추인. 그러면 법정 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정 추인이 되려면 첫째, 6가지 사유가 발생해야 되고, 이 사유가 취소 원인 종료 후에 발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취소 원인 종료 후. 임의 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서 하는 임의 추인도, 그죠? 취소 원인 종료 후에 말을 해야 됩니다. 법정 추인은 6가지 사유, 6가지 행동이 취소 원인 종료 후에 생겨야 합니다. 그럼 취소 원인 종료 후가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 그 말이고, 사기, 강박, 착오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 그 상태에
그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결국 사기 강박 차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되어야 추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아버지 있잖아요.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아무 때나 추인할 수 있다. 갈지마옵니다. 법정 대리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번에 법정 대리는 취소문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맞네요. 자, 4번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한 자는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추인하고 추인으로 가느냐 취소로 가느냐 이거는 선택입니다. 선택이다. 그래서 갑은 추인으로 갈 수도 있고 19세가 돼가지고 추인으로 갈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러면 추인을 해버리면 확정 유효, 더 이상 취소 금지, 또 취소를 해버리면 확정 무효, 더 이상 추인 금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추인한 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맞네요. 자, 4번을 포함적 의사표시를 하거든요.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요것도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토지를 지금 사기를 당해가지고 넘겼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자, 토지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단 말이에요. 청구 소송. 자, 토지 반환 청구가 되려면 먼저 취소를 해야 됩니다. 취소.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해가지고 무효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 근데 갑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토지 반환 청구 소송을 바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이 청구라는 행동 속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받아준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 갑에게 토지를 반환하라. 그래서 4번에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청구 속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포함적 의사표시를 합니다. 자, 5번에 쌍방이 각각 취소 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했다. 자, 취소 사유가 없는데 취소했다. 이거는 취소가 안 돼요. 자, 취소는 반드시 법에 정해진 사유, 법정 사유가 있어야 취소를 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해제 같으면 합의를 해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데 취소는 합의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제한 능력, 즉 미성년자, 그 다음에 사기당한 자, 강박당한 자, 착오한 자, 그 대리인, 그 승계인, 140조에 딱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만 취소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취소 사유는 제한 능력, 사기, 강박, 착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5번을 보면은 자, 쌍방이 취소 사유 없이 취소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취소 사유 없으면 취소가 안 됩니다. 취소가 안 되는데 취소했다는 것은 취소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쌍방이 모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률행위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왜? 취소 사유 없이 취소해봤자 취소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나 사기나 강박이나 착오라는 사유가 없음에도 취소하겠습니다. 이래 100번 말을 해봐야 취소가 안 된다.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법률행위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맞네, 그죠? 자, 49번에 조건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취소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우리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행위, 그 다음에 음수표행위, 세 번째는 단독행위. 이렇게. 그래서 신분행위, 음수표행위, 단독행위는 붙일 수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는 붙여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는 형성권 행사로서 단독행위입니다. 취소는 단독행위입니다. 취소는 단독행위.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붙일 수 있다. 맞네요, 그죠?
원래는 붙일 수 없는데 동의가 있거나 이익만을 줄 때는 단독행위라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이거를 조건부 권리라 합니다. 자, 조건부 권리도 일반 권리와 같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조문 그대로. 이번에 기성조건이 정지조건, 요거는 외우라 그랬죠? 자, 기성조건이, 그죠? 해제조건이면은 무효,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은 무효. 이걸 외우겠습니다. 기해무, 부정무, 기해무, 부정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은 무효,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은 무효. 반대로 하면은 기정유, 불해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3번은 기성조건이 해제조건 기해무니까 기정유. 유라는 말은 유효, 즉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맞네요. 자, 4번에 채무자의 무자력은 기한이익의 상실사유다. 전혀 아니죠. 자, 기한이익의 상실사유는 담보물을 멸실훼손 감소시키고 또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파산법에 채무자가 파산되었을 때 요거 아닙니까? 물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특약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4번은 특약으로 만들어낸 무자력, 이 말은 없잖아요. 특약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럼 특약이 없으면 법 규정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법 규정에는 민법에 담보물을 멸실훼손 감소시켰을 때,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특별법에 채무자가 파산됐을 때 요 세 가지만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되어 있다. 나머지는 특약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리네요. 채무자의 무자력은 상실 사유가 아닙니다. 4번이 X정답. 5번의 기한은 당사자 특약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기한하고 조건은 공통점이 소급표가 없는 것입니다. 소급표가 없어요. 공통점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요래 있어. 여기가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되었어. 여기가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효력이, 그죠? 발생하거나 효력이 소멸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즉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급표가 없는데 조건만큼은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가 있다. 뭐 했을 때? 특약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약을 했을 때. 자, 그래서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는 비소급표가 원칙인데 성취 시, 도래 시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효력이 소멸하는데 조건 성취만큼은 특약으로 법률 행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소멸토록 특약을 할 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번은 맞죠. 기한은 아무리 특약을 해도 절대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조건은 특약으로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49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총칙이 되네요. 그죠? 총칙. 좀 쉬었다가 다음에는 물권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